수원의 오래된 빌라 단지 71세 강미숙의 하루는 새벽 5시 반 알람과 함께 시작됐다. 몸을 일으키며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익숙하게 그 감각을 무시했다. 부엌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조차 요즘엔 버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7시까지 아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8시 전에 손녀의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으며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설거지까지 마쳐야 했다. 29평 빌라는 작지 않았지만 세 식구의 생활 흔적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거실 소파에는 며느리의 옷가지, 식탁 위에는 손녀의 학습지, 현관에는 아들의 운동화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미숙은 조용히 하나씩 제자리에 정리하며 하루를 열었다. 이런 일상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 결혼 후에도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홀로 남은 시간이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그를 기쁘게 했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는 믿음도 있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생활비는 언제부터인가 미숙 몫으로 굳어졌다.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고 손녀 간식을 사는 돈까지. 아들 내외는 각자 월급을 받았지만 집안 경비는 자연스럽게 미숙의 노후 자금에서 나갔다.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처음엔 한두 달만이라고 했다. 새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만,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때까지만. 하지만 한두 달은 1년이 되었고 1년은 10년이 되었다. 미숙은 묵묵히 자신의 통장을 열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의 의미는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 며느리는 식사 시간에 특히 예민했다. 아침은 반드시 7시 30분에, 저녁은 정확히 6시 30분에 차려져야 했다. 늦어지면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처럼 며느리의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다가왔다. 준비 안 됐냐는 물음에는 불만이 묻어 있었다.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건과 속옷은 따로 돌려야 했으며 건조기 사용 시간까지 지정돼 있었다. 청소 방식에도 규칙이 있었다. 물걸레질은 주 3회, 진공 청소기는 매일, 화장실 청소는 이틀에 한 번. 미숙이 깜빡하고 하루라도 건너뛰면 며느리는 집안이 지저분하다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미숙은 때때로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무급가사 도우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실수라도 하면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고 그 한숨은 말보다 무거웠다. 한 번은 손녀가 미숙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왜 맨날 일만 해요? 왜 우리랑 안 놀아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놀고 싶어도 놀 시간이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면 빨래를 해야 했고 빨래를 널면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하루가 일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손녀와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손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미숙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화상회의 중이라고. 순간 미숙과 손녀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집인데 숨죽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다.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손녀의 작은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미숙은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소리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화면 속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웃고 있었다. 미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인데 뭘 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편함을 삼켰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하느라 바쁘고 손녀는 아직 어리다.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전환점은 그의 무릎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때 찾아왔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관절이 망가져 결국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즉시 수술을 권했다. 더 늦으면 걷기 어려울 수 있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미숙은 그날 저녁 가족에게 수술 날짜를 알렸다. 아들은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금세 회사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빠질 수 없다고. 며느리는 그날 딸 학원 상담이 있다고 말했다. 1년에 한 번 있는 상담인데 날짜를 바꿀 수 없다고. 손녀는 할머니 아프면 어떡하냐며 눈물을 글썽였다. 미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할머니 튼튼하다고 말했다.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 위에서 미숙은 혼자 동의서에 서명했다. 보호자란은 비어 있었다. 간호사가 보호자는 안 오냐고 물었을 때 미숙은 바빠서 그렇다고 답하며 웃었다.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수술 당일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그는 혼자였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병실에는 미숙 혼자뿐이었다. 옆 침대의 환자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과일을 먹고 있었다. 며느리가 사과를 깎아주고 손자가 물을 따라주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무렵 아들이 병원을 찾았다. 괜찮냐는 물음 뒤에 곧바로 이어진 질문이 미숙의 가슴을 찔렀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냐고, 집에 반찬이 있냐고. 아들의 눈에는 걱정보다 당황이 더 컸다. 미숙은 냉장고에 김치랑 계란 있을 거라고 답했다. 아들은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됐다고, 어머니는 푹 쉬라고 말하고 병원을 나갔다. 그 순간 미숙은 자신이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일을 처리하는 기능으로만 인식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어머니보다 저녁 식사가 더 중요한 존재. 그게 자신이었다. 퇴원 후 회복 기간 동안 미숙은 방에 누워 지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었고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했다.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대신했지만 그 태도에서 불만이 묻어났다. 이러시면 자기도 힘들다는 말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하려니 죽겠다고.
미숙은 자신이 집안의 짐이 되고 있다고 느꼈다. 무릎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빨리 나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미숙은 무리하게 움직였다. 의사가 한 달은 쉬라고 했지만 2주 만에 부엌에 섰다. 무릎에서 통증이 찌릿찌릿 올라왔지만 참았다. 어느 날 밤 미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귀를 기울였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벽을 통해 새어나왔다. 어머니 무릎이 또 이러시면 계속 모시기는 솔직히 부담이라고, 자기네 생활도 있다고, 요양시설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자기는 더 이상 어머니 뒷바라지 못하겠다고, 자기 인생도 살고 싶다고.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침묵이 동의를 의미한다는 걸 미숙은 알았다. 20년을 함께 살며 쌓아온 시간들이 그저 부담으로 요약되는 순간이었다. 요양시설. 그 단어는 미숙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책임지고 생활비까지 보태던 자신이 이제는 치워야 할 짐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30년의 헌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이 어릴 적 홀로 키우며 고생했던 시간들, 결혼 후에도 기꺼이 함께 살겠다고 했던 순간들, 손녀가 태어나 처음 안아주던 날의 기쁨.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담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고 있었다. 미숙은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발로 서겠다고. 긴 연휴가 다가왔다. 아들 가족은 해외여행을 계획했고 미숙에게는 집 보고 있으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 함께 가자는 말은 없었다. 티켓값이 비싸다는 핑계였지만 미숙은 알았다. 자신이 함께 가면 불편할 거라는 걸. 휠체어를 밀어줘야 하고 느린 걸음에 맞춰야 하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야 하는 게 번거로운 거라는 걸. 그들이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미숙은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이 집 팔고 싶다고,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고. 부동산 중개인은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금방 매수자가 나올 거라고 했다. 미숙은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았고 사흘 만에 계약이 성사됐다. 전화 한 통 없이, 의논도 없이 오롯이 자신의 결정으로. 중개인이 가족들 동의는 받았냐고 물었을 때 미숙은 단호하게 답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니 제가 알아서 한다고.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계약금을 받은 그날 미숙은 강릉으로 향했다. 작은 전원주택을 보러 갔고 창문 너머로 경포호가 보이는 집이 마음에 들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은 부엌.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 의사 날짜는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바로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았다. 며칠간 미숙은 조용히 짐을 쌌다. 30년 동안 모아온 것들 중 대부분은 버렸다. 아들의 어릴 적 사진, 손녀의 그림, 며느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한때는 소중했던 것들이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미숙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만 골랐다. 몇 권의 책, 오래된 찻잔, 젊은 시절 입었던 스카프, 친구가 선물해준 도자기 인형.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30년이 박스 3개에 담겼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을 맞이한 건 현관 앞에 정리된 짐들과 차분한 표정의 미숙이었다. 당황한 며느리가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미숙은 담담히 말했다. 의사 준비했다고, 집 팔았다고, 이번 주 안으로 나가야 한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은 황급히 다가와 물었다. 왜 이러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혼자서 무슨 결정을 그렇게 하시냐고. 미숙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다. 너희가 나한테 그동안 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 앞에서 미숙은 그간 삼켜왔던 이야기들을 꺼냈다. 생활비는 한 번도 나눠낸 적 없다는 것, 집안일은 모두 자신의 몫이었다는 것, 아플 때조차 혼자였던 순간들, 며느리의 차갑고 지시적인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요양시설이라는 단어가 오갔던 그날 밤의 대화. 미숙은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처럼 느껴졌다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다고. 아들은 할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냐고, 혼자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냐고. 강릉으로 간다고, 작은 집 하나 계약했다고, 거기서 혼자 살 거라고 미숙은 답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화나신 거 이해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했다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가달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다시 물었다.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끝까지 관심은 돈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고 내 돈이니까 내가 쓸 거라고, 걱정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라고 미숙은 말했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실망, 그리고 동시에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손녀가 울먹이며 물었다. 할머니 나 때문에 가는 거야? 미숙은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라고, 할머니가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강릉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미숙의 하루는 수원에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경포호가 보였고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누구의 도시락도 싸지 않았고 정확한 시간에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새로 오셨냐고, 혼자 사시냐고, 뭐 도와드릴 거 없냐고. 수원에서는 20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 한 번 나누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몇 명의 이웃과 친해졌다. 옆집 할머니는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줬고 아래층 아주머니는 동네 맛집을 소개해줬다. 건너편 할아버지는 강아지 산책길에 늘 미숙에게 손을 흔들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일도 즐거웠다. 아무도 어떤 반찬을 사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미숙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만 샀다. 작은 생선 2마리, 좋아하는 나물, 달콤한 과일. 장바구니가 가벼웠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덤으로 귤 몇 개를 더 넣어줬다.
동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한 작은 개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다. 강아지는 미숙을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고 미숙은 그 작은 생명이 주는 위안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강아지 이름은 봄이라고 지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 식탁에는 자신이 먹고 싶은 반찬만 올랐고 아무도 시간을 재촉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강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강미숙.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도 괜찮았다. 죄책감도 없었다. 그로부터 2달 뒤 아들이 찾아왔다. 처가 근처로 이사했지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컸다고 했다. 며느리가 직접 집안일을 하면서 그 노동의 무게를 느꼈고 아들은 도시락 없이 출근하며 그간의 당연함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아들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고. 눈가가 붉어진 아들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고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가끔 연락하고 보고 싶을 때 보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미숙은 말했다. 아들은 울먹였다.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미숙은 단호했다. 이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고,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미숙은 아들을 위해 손수 끓인 국물 요리를 대접했다.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전처럼 돌봄의 역할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기, 연락은 자주 하되 의존하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의 거리를 유지하기. 이것이 미숙이 제시한 새로운 관계의 규칙이었다. 손녀가 방문하고 싶어 했을 때도 미숙은 부모와 함께 오는 조건으로 하루만 머무는 것으로 경계를 명확히 했다. 손녀는 할머니를 그리워했지만 미숙은 그리움과 경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줄 필요는 없었다. 손녀가 왔을 때 미숙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강아지와 놀았다. 하지만 밤에는 손녀를 아들에게 돌려보냈다.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강미숙의 선택은 단순한 가출이나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던 노동을 가시화하고 당연시되던 희생을 거부하며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닌 강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 그 용기는 집을 팔고 짐을 싸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됐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특히 여성 노인의 돌봄 노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며 그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만 그 노동이 얼마나 큰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하루 3끼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반복되는 동안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의 시간과 건강과 꿈은 조용히 소진된다. 강미숙의 이야기는 묻는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효도란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지는 것인가? 함께 산다는 것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쌓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균형을 찾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가족 안에서의 돌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 특히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은 무한한 희생과 인내로 정의됐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가? 감사는커녕 부담이라는 말을 듣고 요양원을 거론당하는 현실. 강릉의 작은 집, 경포호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는 강미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답을 발견한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며 진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들의 자발적인 연결 속에서 꽃핀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에게나 심지어 71세의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그 사람의 꿈과 바람과 행복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미숙은 강릉에서의 첫 겨울을 맞이했다. 눈이 내리는 날, 보미와 함께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다. 작은 눈사람이었지만 미숙에게는 특별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만든 첫 번째 눈사람. 이웃 할머니가 창문을 두드리며 웃었다. 미숙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따뜻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소박한 것이 행복이구나.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 안부를 묻고 손녀 이야기를 전했다. 며느리도 가끔 문자를 보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어머니가 그리웠다고. 미숙은 그 말들을 받아들였지만 다시 함께 살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했다. 사랑과 거리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미숙은 배웠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내 주변에 누군가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 건강한 거리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강미숙의 결정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했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20년의 헌신이 부담으로 평가되고 아플 때조차 혼자였으며 요양원을 거론당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떠나는 것뿐이었다. 강미숙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를 상기시킨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는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고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 미숙은 이제 매일 아침 경포호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신다.
보미가 옆에서 꼬리를 흔들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긴다.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미숙은 미소 짓는다. 텃밭에 물을 주고 이웃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저녁에는 보미와 산책을 나갈 것이다. 누구를 위한 일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일정. 그것이 미숙의 하루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강미숙이라는 이름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